그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이 매일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 서초동 고급 재건축 아파트,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커뮤니티 센터, 세련된 입주민들 사이, 단지 청소부 이지은은 늘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자 대표 김현수는 며느리의 집에서 들어선 순간 낯선 목소리와 차가운 폭언을 듣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날은 언제나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초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나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정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식사 초대합니다. 7시에 뵐게요. 박소연, 제 며느리였습니다. 평소 단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심을 쌓아온 그녀였지만 갑작스러운 초대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야근이 잦은 검사였기에 아마도 그 아이는 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요새 단지 일로 고생이 많으시죠? 거실은 마치 잡지에서 나온 듯 정갈했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도현이는 또 야근인가 보네. 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식사하시죠. 대화는 늘 그렇듯 단지 소식과 이웃들 안부로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환한 미소로 와인을 따르며 단지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소 아래 감춰진 날카로운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만요, 아버님.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을 찾아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주방으로 가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들려온 소연의 목소리는 방금 전 거실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해? 이번 주 월급은 까야겠네. 냉혹한 어조에 몸이 굳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은 한 여성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고 그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그녀, 단지 미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의 모양, 35년 전 사라진 제 딸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겠지. 딸은 이미, 하지만 본능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말했습니다. 35년간 꺼지지 않던 죄책감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이어갔지만 음식은 모래처럼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소연은 다시 완벽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경쾌했지만 제 귀에는 이제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단지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예요, 아버님.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녀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 딸일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 명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근아, 도움이 필요해. 35년 만에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지은, 단지, 미화원,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담배 연기가 새벽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명근이 건네준 정보를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5년이란 세월. 내 딸이라면 지금 37살.
그리고 이지은의 나이는 35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는 확인했어.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철통 같아. 출입 기록, 주민들 시선. 조심해야 해. 명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마치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소연의 집에서 본 미화원 여성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그 눈빛. 며칠간 단지를 돌며 이지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새벽 청소 시간, 지하 주차장 구석,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러나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소연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드디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이지은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반포종합 시장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지금이다. 서둘러 카페를 나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른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지은의 작은 뒷모습이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지갑을 열어 돈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실례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이지은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눈의 모양, 입술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단지 미화원 분이시죠? 이지은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몸이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 김현수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소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연아, 우연히 마주쳐서. 이지은 씨, 어서 들어가세요. 오늘 창고 정리해야 하잖아요. 소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공포와 복종이 익혔습니다. 소연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버님, 미화원들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럴게. 그냥 반갑게 인사하려던 참이었어.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눈앞인데 손이 닿지 않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소연의 태도, 이지은의 공포.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사라진 딸, 그리고 아내의 모습. 아내는 딸을 찾지 못한 채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줄게. 전화기를 들어 명근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명근아, 더 철저하게 조사해. 소연이 뭔가 숨기고 있어. 이지은의 과거, 소연과의 관계,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의 불빛들 사이로 소연의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갇힌 이지은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관찰자에서 행동가로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 딸이든 아니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검사인 아들 도연을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이제 아들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도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 그러나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폭풍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진실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너에게 언니가 있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첫째 딸이 있었어. 너보다 3살 많았지. 그 아이가 사라졌다. 너희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놀이터에서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다. 모두 내 책임이었으니까. 그날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네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았. 도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연에 대한 의심, 이지은의 정체, 최근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과 명근의 조사 내용을 들려주자 도연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 딸이라면 소연이 불법 감금과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DNA 검사가 필요해. 하지만 소연은 절대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도연의 눈에 결단이 서렸습니다. 주말 가족 여행을 제안할게요. 소연을 집 밖으로 유도하면 그 시간에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현이 소연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와 명근은 단지 경비원의 동선을 피해 소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명근은 출입카드 복제에 성공했지만 CCTV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이야.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귓가에서는 피가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소연의 집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김 회장님, 괜찮으세요? 명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3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으로 해야 해. 복제카드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지은 씨? 이지은 씨?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을 서둘러 살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근이 속삭였습니다. 지하 공용 창고. 소연이 단지 지하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 창고 구역으로 향하는 동안 각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 수 있어? 명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를 꺼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사람의 채취. 거기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공간을 비추자 구석에 웅크린 이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지은 씨, 저희는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이지은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 김현수입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건 불법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팔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팔찌였습니다.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는 35년 전 제 딸이 하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팔찌. 이지은은 놀란 눈으로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서 목이 메었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의 생일에 선물했던 그 팔찌.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이제 안전합니다. 함께 가요. 명근이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증거 수집하고 빨리 나가야 합니다. 이지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지은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벼웠고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차에 탔을 때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지만 그 눈에는 희망의 빛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전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차를 출발시키며 3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소연과 그녀의 아버지 박상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방청석에는 김현수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오명근이 자료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검사석에는 김도현이 아닌 다른 검사가 앉아 있었다. 김도현은 가족관계로 인한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 물러났지만 동료 검사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건을 준비했다. 검사 측 모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나 감금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35년 전 실종된 피해자에 대한 신원은폐, 지속적인 학대,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이권과 얽힌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검사는 증거 목록을 하나씩 제시했다. DNA 검사 결과가 먼저 공개되었다. 법정 안에 작은 탄식이 흘렀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지은은 99.9999% 확률로 김현수의 친생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고인들은 이지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 박소연과 박상우 간의 메시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메시지 내용이 표시되었다. 소연, 그녀가 김 회장 딸인 것 같아요. 팔찌와 생김새가. 상우, 절대 티내지 마라. 재건축 사업에 김 회장 협조 필요하다. 그 여자 계속 통제해. 법정 안에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박소연과 박상우는 서로를 흘긋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드러났다. 다음 증거는 단지 지하 공용 창고 상태를 기록한 사진과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습기 찬 지하 창고의 모습이 나타났다.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 최소한의 생필품, 그리고 벽에 걸린 일정표. 그 일정표에는 소연님 집 청소, 단지 쓰레기 분리, 상우님 사무실 정리 등의 업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공간은 단지 주민들의 공용 창고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가두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출입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박소연이 해당 창고에 들어간 시간과 피해자의 감금 시간이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이지은의 진술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이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어릴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박상우 씨가 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7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부로 일했고 나중에는 소연 씨가 결혼하면서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김현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토록 찾았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어서 박상우의 회사 재정 기록과 재건축 아파트 사업 관련 서류가 공개되었다. 서류들은 박상우가 김현수의 입주자 대표 영향력을 이용해 재건축 사업에서 불법 이득을 취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증거는 피고인들이 이지은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녀를 불법 감금하고 학대했으며 김현수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지속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검사의 논리 정연한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음들이 일었다. 놀라움, 분노, 연민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지은 씨,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이지은 씨,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소연 씨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한 도구였고 상우 씨의 사업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이지은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말했다. 밤새 이어진 청소, 식사 제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 제게는 이 팔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찌를 내보였다. 그 순간 김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소연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제 기억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들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추가 질문에도 이지은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구체적이었다. 모든 증언과 증거 제시가 끝나고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소연, 박상우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이지은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들렸고 피고인석에서는 박소연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박상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은에게 다가갔다. 35년 만에 찾은 딸 앞에선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빛도 깃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이지은의 떨리는 질문에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뒤로 35년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서초동 아파트 단지를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저는 입주자 대표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8년 동안 이어온 직책이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회장님? 입주자 대표 회의 총무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이제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싶습니다. 단지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신탁 계약서 검토 끝났습니다. 이지은 누나 명의로 모두 완료됐어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 그 재판이 끝난 후 이지은은 제 집의 손님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지은이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교본을 펴놓고 천천히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배우는 게 어때? 어렵지만 좋아요. 어릴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빼앗긴 딸. 그러나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묘소에 가려고 해. 같이 갈래? 이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도현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도연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묘소를 나와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이지은을 구한 후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그녀가 7살 때부터 14살까지 산골 마을의 한 노부부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우가 그녀를 데려가기 전까지 그 노부부는 이지은을 자신들의 아이처럼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묘지 앞에서 이지은은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노부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된장국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하던 기억, 그리고 마을 작은 학교에서 보냈던 짧은 학창 시절.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상우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해.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지은은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법정 후견인 제도를 통해 그녀의 사회 적응을 돕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도연은 바쁜 검사 일정 속에서도 주말마다 집에 와 이지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지은에게는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반짝였고 팝콘을 먹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 이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5년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빛이 우리 가족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걷는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제야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 딸을 찾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과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